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에 대해 현대물리는 얼마나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배운 빅뱅 이론은 과연 맞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우주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대체 무엇일까요? 입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 연세대 물리학과 박성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세대는 21세기에 이르러서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표준 우주 모형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실험적으로도 정밀한 관측을 통해 증명한 우주 전체의 모습을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그림의 오른쪽 끝은 별과 은하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런 우주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가면 그 안에는 먼지가 나타나고 입자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고, 가장 먼 끝에는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되어 있는 우주 배경 복사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급팽창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주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깜깜하다는 사실로부터 우주가 무한히 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주가 무한히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는 과거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 현재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주가 38만 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찍게 된 게 21세기 우주 관측의 큰 도약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을 인공위성에 띄워서 우주에다가 갖다 놓고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에 띄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빛 공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우주에 대해서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38만 살이면 사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살입니다. 38만 살 때 우주는 정말 아기 우주예요. 그때 고해상도 사진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참고로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옛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곳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 2.7 절대 온도, 2.7K의 온도면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살짝 높은 거죠. 여기서 노란 색깔은 온도가 약간 높은 부분,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은 온도가 조금 낮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는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약간 더 밀도가 높은 곳과 약간 더 밀도가 낮은 곳이 있다는 뜻이고요. 밀도가 약간 높은 곳은 중력적으로 점점 더 물질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작은 요동이 점점 더 큰 요동이 되고요. 그것이 큰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은하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이 작은 온도 요동이 우리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여기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는 불과 5% 정도만이 빛과 반응하는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암흑 성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처럼 우주파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이 도표에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 별들이 모여서 만든 은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5%입니다. 또 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 25%가 암흑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70%는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차이가 뭐냐? 왜 똑같이 암흑인데 하나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하나 에너지라고 부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답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번 박스를 하나 가져오죠. 그 안에다가 사과를 3알을 넣어볼까요? 사과가 차지하는 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스의 크기를 2배 크게 만들어요. 사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로 나누어야 되니까 밀도는 반이 되겠죠. 그 말은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이런 성분이 물질입니다. 그에 반해서 암흑 에너지는 부피를
2배를 하면 밀도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밀도가 그대로인 그런 에너지입니다. 마치 진공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또 여러 물리학자들은 진공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주의 에너지의 95%는 여전히 미궁의 상태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가 깜깜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깜깜하구나. 물리학자들은 좋아하죠. 95%는 알아내고 싶은 게 남았으니까요. 빅뱅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주가 38만 살 때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를 좀 살펴볼게요. 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우주를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137억 년 밖에 있는 면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그때 당시 나이가 38만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8만 년 동안 팽창한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그려놓은 게 여기 작은 공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는 A 마을이라고 불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을 B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마을이라는 뜻인데 A 마을하고 B 마을은 우주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우주가 바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없는 우주의 다른 부분이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급팽창입니다. 우주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금 현재 우주 크기보다 훨씬 작았고 그 이후로 진행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의 팽창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38만 살의 우주가 생기기 전에 우주는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38만 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을이 다 같은 곳에서 온 것이다. 그게 팽창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부르고요. 뜨거운 빅뱅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급팽창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빅뱅의 초기 조건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팽창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힉스 입자가 우주 초기에 급팽창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론입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LHC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소위 스핀이라고 부르는 양이 없는 아주 특별한 입자인데요. 기본 입자들, 솔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힉스 입자가 바로 질량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힉스 입자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알려진 사실로부터 똑같은 힉스가 초기 우주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라는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힉스 입자가 가진 성질이 바로 우주를 급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가 빅뱅이 있었고 빅뱅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물질의 요동이 있었고 그 물질의 요동이 이 만물을 만들어냈구나. 별과 은하와 우리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 그때 찍힌 그 사진 속에 씨앗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참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서 태양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살아가는 행성 중에 하나구나. 우주의 아기때 모습을 살펴보고 우주의 진실된 모습을 살펴본 결과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우주를 대표하는 물질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이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5% 정도에 불과하구나. 나머지 95%는 우리 인류가 아직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인류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중심이 아닌 그런 아주 작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에 궁극의 질문을 던질 줄을 압니다. 그렇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우리 인류가 이런 놀라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물리학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랑 만날 수 있을까?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3개가 떠 있는 거죠.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혹시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닐까? 그 행성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부에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집에서들 주로 지내고 계실 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그랬고요. 아마 2021년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집에서만 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답하지만 어쨌든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광활한 세계로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 여행도 한번 해볼 거고요. 외계 생명체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생명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크고 팔다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외계인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랑 만날 수 있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들의 희망의 끈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 관련된 몇 가지 관측적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초등학생들을 정확히 잘 맞추는데요. 어른들은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별이고요. 그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 옆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이 행성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밤을 생각합니다. 일단 밤을 생각하고 밤에서 어느 게 제일 가깝지? 이건 지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직관적인 건가요? 그냥 바로 태양이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밤하늘에서 태양계라고 해도 좋고요. 지구에서부터 해도 좋습니다. 제일 가까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별자리 중에서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별, 그리고 프록시마란 별, 이렇게 3별이 모여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존재를 하고요.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3개가 떠 있는 거죠. 지구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낮은 명확해요. 태양이 떠 있을 동안은 우리가 낮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지면 밤이고 깜깜해지는데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3개가 떠 있는데 태양이 2개만 떠 있을 때도 있겠죠. 1개만 떠 있을 때 있겠죠. 하나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낮이라는 단어가 낮 1, 낮 2, 낮 3 이렇게 되길래요. 별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의 주위에서 날아오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2020년 말쯤에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데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에서 전파 신호가 왔는데 이게 그냥 별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아니라 외계인이 보내는 전파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외계인을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흥분했겠죠. 그랬는데 이 전파 신호가 온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태양계 내를 비교적 오랫동안 탐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화성이라든지 다른 몇 곳에서는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적 생명체, 지구인 같은 생명체는 태양계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99.9%. 그렇다면 어떤 별이 있고 그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는 또 다른 태양계에서 희망을 걸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발생된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잖아요. 물론 못 가봅니다. 제일 가깝다고 해도 빛의 속도로 4.3광년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이 있거든요. 1초에 막 20km씩 날아가는 로켓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분당이나 일산까지 1초 만에 뿅 가는 그런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로 가서 8만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가지 않고도 그쪽에 어떤 외계인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궁리했어요. 이런 거죠. 지구를 외계인天文학자가 관측을 하면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행성에도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서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 정도 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개연성 있게 주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과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려고 지난 한 6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록시마라는 별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 별에서 전파 신호가 왔는데, 이 전파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고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 같은 신호가 온 거예요. 그냥 흥분하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외계인이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구에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이 막 신호가 있어요. 그런 게 삐져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파 천문대에서 굉장히 강한 전파 신호를 받아서 막 흥분했는데, 예전에 그게 낮 시간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천문학자가 밥 먹으려고 전자레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지구상에서 나오는 전파 간섭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이 곧 나올 것 같고요.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구상에서 발생한 전파 신호 같다는 이야기가 들고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신호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 반복 관측하고 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세티 과학자들이 2040년을 D-Day로 생각하고 그때쯤이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것도 역시 그런 신호입니다. 태비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원래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별입니다. 그런 걸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고요. 불규칙하게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태비의 별도 약간 불규칙하게 별이 변하고 뭐 죽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별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보통 때 어두워지는 거 이상으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신호라든가 빛이 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상식 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인공적이지 않을까? 인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비의 별의 어두워지는 폭이 너무 급격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관측을 또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별이 도너츠처럼 먼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지점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서, 그러면 이제 먼지에 빛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이런 먼지들이 그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관측을 해보면 됩니다. 해서 딱 떨어져서 그거라 그랬으면 이제 종결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게 관측된 거죠. 그래서 기각은 못했습니다. 이럴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 전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어?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도넛 모양의 먼지 같은 띠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해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리는 거예요. 그 별을. 별 앞에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성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해성들이 그런 각도로 보이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돼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무엇인가가 관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논문을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이슨 9라는 것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에서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열을 받는 게 막대한 에너지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태양광 패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슨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구의 공정 궤도 그 바깥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인공 구조물을.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 인공 구조물이 먹어요. 먹고 있다가 서서히 내뿜어요. 어떤 원리냐면 찜질방 가면 벽돌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 벽돌이 열을 막 먹잖아요. 그리고 벽돌을 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적외선이 막 나오죠. 그럼 그걸 우리가 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커다란 찜질방을 만드는 거예요. 둘러싸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먹었다가 에너지를 서서히 발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뭐 석탄 에너지, 뭐 기후 온난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다른 천문학자나 물리학자 계산해 봤어요. 지구에 공정 궤도를 둘러쌀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지구랑 태양을 다 없애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공학적인 문제가 있죠. 하지만 원리상으로 소재를 잘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태비의 별 주변에 있는 어떤 행성계에서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부에서 발전한 거예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이슨 9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조물을 만들었으니까 별빛이 막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얘가 뭐 회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면. 그래서 다이슨 9를 잘 만들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 생명체를 찾거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가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는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에 산소나 뭐 질소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게 유행이에요. 다이슨 9라는 건 테크노 시그니처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그니처와 테크노 시그니처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찾아보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 문명체를 찾는 것이 요즘에 이제 외계인을 찾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태비의 별은 어두워지다가 다시 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미스테리지만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가보자 이런 것입니다. 천문학이 화학이나 물리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실험하기가 힘들어요. 화학은 막 섞어보고 1대2로 섞어보고 3대2로 섞어보고 하면서 뭘 만들면 돼요. 물리학도 돌 떨어뜨리면서 운동 실험 해보면 되거든요. 천문학은 일식이 있어요. 계기일식이. 다시 보고 싶어요. 놓쳤어요. 흐렸어요 그날. 그럼 너 한 번 더 돌아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관측을 할 때 유니크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게 전파가 되어진 적외선이든 이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가서 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야부사 1, 2 거기서 소행성에 가서 거기 있는 소행성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샘플을 갖고 온 거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석이 있어요. 지가 떨어져 줘요. 별똥별에서 떨어져주고 지구 표면에까지 떨어진 돌인데 이게 분석을 해서 이게 수성에서 왔는지 달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화성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압이라든가 뭐 지질학적인 조건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아서 암석의 조성 성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과학자들이 보면 이걸 화성, 수성, 달 이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태양계 내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 보면 태양계 바깥에서 와줘야 되는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서 올라그래도 1초에 20km 가는 로켓으로 5만 년, 8만 년이 걸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태양계가 있으면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래가지고 명왕성이 있는 지역을 카이퍼 벨트 지역이라고 불러요. 해왕성 궤도에서 명왕성 궤도까지인데 거기서 더 멀리 나가면 오르트 구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태양계를 겉에서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오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있을 거라고. 카이퍼 벨트는 우주 탐사선이 가서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오르트 그룹은 더 멀리 있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의 한 5배 정도를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 속도로 오르트 그룹의 완전 끝까지 가려면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안쪽 오르트 그룹, 바깥쪽 오르트 그룹이 있거든요. 안쪽 오르트 그룹에 도달하는 데는 몇백 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오르트 그룹에 해성의 씨앗 또는 해성의 고향이라고 해서 이 얼음 돌덩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태양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태양계도 바깥에 오르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소행성이 되거나 해성이 되는 그런 돌덩어리 얼음 알갱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1초에 250km 속도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마치 지구가 태양계를 돌듯이. 근데 돌다 보면 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가까워지면 이쪽 오르트그룹하고 저쪽 오르트그룹 사이에 막 교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계 내에 있는 오르트그룹에 있던 얼음덩어리, 돌덩어리가 튕겨져 나가고요. 딴 데 있던 게 튕겨져 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튕겨져 나온 이것이 또 돌다가 태양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태양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애를 발견했어요. 얘를 어떻게 알았냐면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공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태양계가 생긴 지 46억 년에서 50억 년 되는데 그 사이에 불규칙하던 게 다 튕겨져 나가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애만 남아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umu아무아는 들어오는 각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애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양이 길쭉해요. 이렇게 우주선처럼. 이게 자연 상태면 이렇게 막 감자처럼 찌그러져 있고 이래야 될 건데 굉장히 길쭉한 막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자체가 우주선이냐? 이 자체가 우주선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 얹혀져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행성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거기다가 사람이 살지는 못해도 전파 신호를 뭐 100년에 한 번씩 내는 장치를 한다든가 다른 거를 섞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연 상태라고 보고 관측하는 것에 덧붙여서 전파 관측을 해봤어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는지.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봤죠. 혹시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닐까? 그랬는데 전파 신호를 포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이것은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는 것은 명확해요. 궤도상. 그 다음에 길쭉하다는 것도 이제는 거의 명확해요. 그 다음에 성분이, 암석 성분이 많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얘는 빠르게 왔다 빠르게 나가서 이제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관측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여전히 세티 과학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좋은 툴로 분석해 보려는 거죠. 오늘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구조물을 찾는 방법, 전파 신호를 찾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구에 앉아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태양계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눈을 타죽지 않는다면 금성에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가볼 만하겠죠. 그럼 화성은 바람도 붑니다.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양계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면 그 행성이나 위성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태양계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구랑 다른 점? 다른 행성과 위성으로 하나씩 가면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달에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사람을 싣고 달 표면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탐사선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는 궤도선이고요. 하나는 착륙선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서 달 궤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궤도선은 계속 궤도를 돌고 있고요. 착륙선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근데 한 번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궤도선에 1명이 타고요. 착륙선에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탄 사람은 궤도선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정작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18명 중에 12명만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떤 기자분이 문 더스트라는 책인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어요. 이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우주 비행사분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지구를 볼 수 있는 거는 달쯤 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지구가 동그랗게 다 안 보여요. 지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달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쯤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란 지구를 다 본 사람은 그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달에 내려서 보면 12명. 그러면 이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파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의 산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다가 빛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 빛이 많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고 밤이 되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산란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달은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하늘이 까맣고 밤에도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도 까맣게 보이면 별도 보이겠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근처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별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보름달 4개가 있는 크기로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것은 지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자전을 막 해요. 그리고 달이 정확히 28일에 한 바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상 달은 앞면만 지구에서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한 것이면서 공전을 한 바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거죠. 달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가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 하늘에 떠 있어요. 보름달 4개만 한 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떠 있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너무 멋지겠죠?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후성은 갈 만한 곳은 못 됩니다. 후성도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더워지고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때는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가 되면 금방 식어서 영하 150도, 2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밤 하늘과 낮 하늘이 똑같겠죠. 근데 태양이 커요. 가까우니까 엄청 크고 뜨겁고 막 이럴 겁니다. 수성에 갔을 때는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볼 게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축이 똑같으면 그러겠죠. 수성의 자전축이 지구랑 똑같으라고 법이 없잖아요. 수성의 입장에서 자전축의 북극을 연장한 곳에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지구의 북극성이 아니죠. 얘는 용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에요. 수성에 가서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각 행성마다 갈 때마다 이 자전축을 보고서는 북극성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태양계 여행에서의 어떤 묘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해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금성과 지구는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금성과 지구는 또 대기도 되게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쌍둥이 행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성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전까지 했다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되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금성으로 놀러 가서 바캉스를 즐겨요. 막 이런 선전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세이건이 여기는 엄청 뜨겁다 하는 걸 알았는데 뜨거운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너무 두꺼워요. 일종의 온난화 효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내렸어요. 일단 너무 두꺼워서 낮에도 태양이 안 보여요. 우리 구름 막 꽉 낀 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이렇게 번짐이라는 밝은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에 가서는 그런 두꺼운 대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여행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성 표면에서의 그 약간 생명체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구 표면과 기압이 비슷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느냐면 금성의 표면에서 50km 상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래서 금성에 가게 되면 아마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데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려갔다 오는 뭐 이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진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스며 나왔다, 스며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남극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큰 호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도 비빌 언덕, 믿는 구석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성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땅을 파면 얼음이 발견이 돼요. 나동은 증발하기 높습니다.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있겠죠. 거의 지구의 일일과 비슷해요. 하루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더. 하지만 곳곳에 적도 지역이라도 여러 곳을 해보면 뭐 영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것은 메리노 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다음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 등반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화성은 대기도 옅어요. 이거 대기를 붙잡고 있으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는 희박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던 금성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화성에서는 낮 하늘을 보고 밤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낮 하늘은 태양빛이 와요. 여기서 보면 태양이 더 어두워졌겠죠. 이게 겉보기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양도 적을 거고 우리가 태양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만 여전히 밝겠죠. 부분 일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이 가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만큼 태양의 반 이상이 가려져도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그 빛이 오고 화성의 대기 성분 조건들이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른 하늘도 있지만 보랏빛 하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이 경로라든가 이런 대기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알갱이의 양, 대기상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걔네들 때문에 산란이 돼서 색깔이 약간 둔탁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구 같은 하늘은 아닐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그 이후에 큐리오서티까지 많은 탐사선들이 가서 확인한 바예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와인 한잔 할 준비하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면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좀 바꿔가지고 푸른 노을 노래 부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멋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반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목성, 토성 이런 데를 가면 정작 목성이나 토성에는 착륙을 못해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기체 천체라고 부릅니다. 또 춥기 때문에 얼음 천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성이나 이런 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목성의 위성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성에는 여러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의 표면에서 물줄기가 막 튕겨져 나오고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덩어리인데 이 속을 파고 들어가면 보면 그 속에 그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금물이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를 다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양보다 더 많아요, 물량이. 그런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파의 표면은 균열된 얼음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가 없어요. 밤하늘 깜깜하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제 목성쯤 가니까 여전히 제일 밝게 빛나지만 어둡겠죠. 대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깜깜해요. 그리고 작은 태양이 보일 테고 목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목성이 엄청 크게 보이겠죠. 또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목성이 진짜 하늘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시로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정신없겠죠. 그런 위성들이 막 날아다니고 목성에 하니까 정신없는 낮과 밤 하늘이 막 연출이 될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이 있습니다. 커요.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 중에서 행성인 수은 갖고 있지 않은 대기를 위성인 타이탄이 갖고 있어요. 이 토성의 타이탄에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보이는 하늘 어떨까? 근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애들이 내려서 바라보면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로 있어서 약간 노란, 오렌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토성이 보일 텐데 가까우니까 엄청 크게 보일 거. 태가 보이잖아요. 토성이 엄청나게 멋진 광경일 겁니다. 실제로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가서 그 안에 또 작은 탐사선을 가져갔는데요. 하위 헌스라는 탐사선이었어요. 걔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고 나서 이 타이탄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고안돼서 가져간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을 막 찍었어요, 표면을.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오렌지색 색깔이 났었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는 완전히 못 봤지만 그래서 상상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지금 이제 쭉 태양계 여행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에 따라서 아까 그 올림푸스 산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그다음에 뭐 유로파에서 얼음 깨기 뭐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꿈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그 하늘을 관측한 경우도 생겼잖아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품고 한번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km)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100km까지. 한 260만 km, 1000만 km.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누가 높이 올라가나, 경제. 올라가서 사진을 막 찍어요. 찍은 다음에 박살나겠죠. 감히 인류 역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감동을 준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찍어보낸 그 작은 하나의 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이야기인데요. 대학원 이제 연구실에서 논문 읽고 뭐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찾아왔어요. 제 기억에 아마 5학년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만만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알아오래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빼고 직접적으로 증거를 알아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를 보면 돛대가 이렇게 보였다가 넘어가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말고 자기를 직접 설득시켜 보내는 거예요. 뭐 막 얘기를 하고 뭐 종이를 꺼내 갖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건데 자기 눈으로 믿으려면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오면 가르쳐 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대학원 동료들과 머리를 싸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얘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여러 명.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궁색한 대답을 했겠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타협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별 보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냥 아는 것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긍해요. 물론 평평한 지구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가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처럼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아냈지? 하고 생각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못 본다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게 최고잖아요.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면서 지구를 막 바라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둥근 지구의 모습을 외곽에서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지구가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지구가 지름이 12,800km고요. 둘레가 4만 km예요. 4만 km. 그러면 4만 km의 공에 공률을 알 수 있으려면 높이로 얼마를 올라가야 이걸 볼 수 있냐? 3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공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10k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둥근 지구를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냐면 기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기구는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막 레이스를 벌였거든요. 서로 경쟁을. 누가 높이 올라가나 경쟁. 그러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둥근 지구를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36년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기구를 띄우는데 이게 한 37km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률이 보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반경이 12,800km, 둘레가 4만 km인데 기껏 그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의 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구의 공률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소연 박사님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많은 우주인들 갔다 왔는데 그럼 국제우주정거장 그러면 우리는 엄청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에서 400km에서 50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12,800km 직경에 400km, 500km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400km, 500km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가서 그걸 통해서 봐도 한 대륙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달까지 가는 여정의 중간 어디쯤 가야 비로소 동그란 지구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기구들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지구의 공률을 많이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전쟁이죠. 뭐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의미를 따지잖아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우리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인들 쓰는 모자나 군복이나 이게 다 어설프고 균일화된 것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은 진영별로 탁탁탁 기능적으로 굉장히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위력을 발사한 것들이 비행기입니다. 레이더 통해서 이렇게 막 추적하기도 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폭격전 일어나고 미사일 쏴가지고 폭격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걸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독일은 이제 패전국이니까 로켓 개발하던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소련과 미국으로 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는데 독일에서는 실험을 했죠. 로켓 실험을. 아마 아실 겁니다. V2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탄도미사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인 로켓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럼 로켓을 쏩니다. 쏘다가 올라가서 사진을 막 찍어요. 필름 카메라죠. 막 찍어요. 찍은 다음에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연료통을 재활용해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술. 올라갔다 찍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박살나겠죠. 그럼 막 수거해가지고 현상하고 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1940년대의 이야기인데 이 V2 로켓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00km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갔다 왔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주라고 할 거냐? 달에 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바깥이라는 개념을 지구 표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표면 바깥에 있으면 지구 바깥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지구 바깥에 있으니까 외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가 있는 곳까지. 근데 대기도 성층권, 무슨 층 되게 많잖아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따지자고 해요. 달까지 지구의 중력 영향이 미치잖아요. 달도 지구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좀 희박해지고 이러는 곳까지를 임의로 거기를 지나면 우주 공간이라고 쳐주자고 합의를 한 거죠. 그게 대략 100km입니다. 100km를 넘어갔다 오면 우주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한 550명쯤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km를 통과했다는 거는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날아갔다. 그래서 이 V2 로켓이 올라갔습니다. 100km 올라가는 게 더 많죠. 찍었는데 둥그런 지구에 피자 딱 잘라놓은 한 조각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 V2 로켓을 여러 번 쏘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서 모자익을 해서 진짜 이제 둥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V2 로켓으로 성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동그란 지구는 아직 못 봤잖아요. 동그란 지구를 처음으로 본 것이 달 탐사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달 탐사 경쟁은 미국은 아폴로 계획, 소련은 루나 계획.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항상 루나 계획을 하는 소련이 조금씩 앞섰어요. 근데 루나 오비터 1호가 1966년에 지구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름달처럼 된 지구가 아니고요, 반달처럼 생긴 지구. 그래도 온전한 지구지만 동그란 건 아닌 것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칼라 사진으로 지구를 처음 찍은 거는 1968년에 아폴로 8호예요. 얘도 반달 정도예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못 봤어요. 아폴로 11호가 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반달처럼 생긴 지구를 보고 왔어요. 그럼 동그란 지구를 언제 봤느냐? 1972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러 갔던 아폴로 17호가 드디어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칼라사에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지구의 별명이 생깁니다. 블루 마블, 푸른 구슬, 푸른 보석. 그래서 그 이후로 지구의 애칭이 블루 마블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화성 탐사선인 메리너 10호가 한 260만 킬로미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한 7, 8배 더 먼 거리에 가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있었는데 얘는 62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8만 킬로미터에 거의 20배가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서도 지구와 달의 모습을 찍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찍어보려는 경쟁이랄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인데요. 거의 1000만 킬로미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사진들을 찍어오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성으로부터는 지구 사진이 많이 찍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스 서베이어라는 게 2003년에 보낸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4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먼 곳에 찍은 거죠.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화성 표면에서 활동하는 탐사선들이 있어요. 화성의 하늘도 찍어보내고, 해가 뜰 때, 질 때 노을도 찍어보내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보내고,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식도 찍어보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부터 오는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사진은 당분간도 계속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보내준 스피릿, 오포튜니티 얘네들은 활동을 멈췄지만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호라든가 이런 몇 대가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미국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탐사선,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 이렇게 3대가 화성에 내릴 거예요. 걔네들이 또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해서 더 풍성한 사진을 우리에게만 보내줄 겁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관측하는 것만큼 화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도 어쩌면 더 많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우리가 화성 바라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거든요. 망원경을 보면 이제 좀 보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화성보다 지구가 2배 크거든요. 그럼 2배 크게 보일 거예요, 겉보기가. 근데 워낙 멀어서 눈으로는 그냥 밝게 보이고 약간 푸른빛을 내면서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항상 화성에서는 지구를 바라볼 때 금성, 수성이나 마찬가지로 안쪽 행성이기 때문에 해질 무렵 해 뜬 직후에만 보일 거고, 어떤 때는 이 3개가 나란히 보이는 때도 있을 거예요.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점으로 보입니다. 망원경을 갖고 보면 우리가 화성을 보듯이 크게, 조금씩 크게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이고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게요.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이 갔는데요. 이 카시니 탐사선은 목성, 토성의 위성과 토성 자체를 관측을 많이 해서 여러 개를 정보를 우리에게 줬던 곳이기도 하고, 이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지구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져요. 토성의 고리를 토성 근처에 가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볼 때는 몇 개로 이렇게 보이는데 수없이 많은 해들이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이 카시니호가 찍은 사진에 보면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이로 위성들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그거의 중력에 의해서 어레말게 이루어져 있는 태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곳에서 이 태들 사이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해 보면 그 옆에 간신히 작게 붙어 있는 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진 중에 토성태 사이로 보이는 지구의 사진, 확대해서 보면 작은 점처럼 붙어있는 달까지도 보이는 이 사진, 저 사진은 정말 멋진 사진인 것 같고요. 카시니 탐사선은 과학적인 탐사를 하는 탐사 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과학 탐사 위성이 찍었지만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사진은 감히 인류 역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감동을 준 더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 또 그들의 위성들을 근접 촬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탐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977년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좀 이상하시죠? 1호가 먼저 발사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호와 2호의 각각의 궤도가 있고 이것들이 탐사를 한 순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1호, 2호를 만드는데 출발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 해가고 나중에 앞지릅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발사가 되어서요. 1979년 무렵이 되면 목성 근처를 지납니다. 목성을 관측을 하고 위성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얘는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철왕, 세왕성이 거의 같은 원반에서 돕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돌고 명왕성이 조금 삐딱하게 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성이나 위성들은 이렇게 돌고 탐사선들도 태양계의 원반 면을 통해서 가겠죠. 관측을 하고 옆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보이저호는 목성을 관측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1990년쯤이 되었을 때 해왕성 궤도에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떴어요. 마치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약간 2층에서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는 이런 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태양계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더 멀리 가면 지구가 너무 어두워서 보이저호의 카메라로 지구가 안 담겨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과학자들이 반대해요. 엔지니어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을 찍는 거랑 별을 찍는 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은 찍는 기기를 태양에 갖다 놓으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금방 고장나버려요. 태양이 비록 멀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밝은 천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가 고장날까 봐.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런 것이 고장나지 않게 다 계산해가고 설득을 합니다.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이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 찍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묻혀버렸고 화성은 이미 지구보다 멀잖아요. 어두워서 안 찍힙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찍히긴 찍힌데 이렇게 흐르면서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가족 사진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이 있어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이 찍힙니다. 지구가. 이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 페일 블루 도트.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블루 마블 해서 지구의 별명이 페일 블루 도트로 바뀝니다. 페일 블루라는 색깔이 약간 푸른 계열의 색깔인데 지구가 이제 푸른 색깔을 내니까 근데 페일이 또 얼룩졌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 때 무슨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한 점밖에 안 돼, 픽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얼룩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그래서 창백한 그럼 약간 또 의인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을. 근데 물리학자들은 되게 또 물리학자들이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의 창백한이라는 거를 보다는 얼룩진 이런 거를 좋아해요. 번역판에. 그래서 제가 칼 세이건의 아내인 앤드리안이랑 인터뷰하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페일 블루 돛이라고 지었는데 페일 블루라고 하는 색깔도 있고 얼룩이라는 의미도 해서 이렇게 약간 한국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 했더니 그분도 역시 이런 감성 없는 물리학자들 저거를 보면 무심하기 짝이 없는 작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저 점 속에는 77억 인구가 다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페일 블루 돛,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그냥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저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저걸 보고 있으면 되게 연약하다고 느끼고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막 경외감, 경이로움 이런 게 같이 오고 허무함, 허망함 여러 가지가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신 가수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마다 느끼고 그냥 저걸 쳐다보고만 있어도 느끼고 저것을 찍게끔 된 인류의 문명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보이저호는 또 무심히 따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주니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 작품 자체의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유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거
이런 능력으로 따지자면 정말 멋진, 비싼 저 64km를 날아가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찍어보낸 그 작은 하나의 점.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감수성을 일으키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점인 것 같아요. 1990년에 쐈다 그랬잖아요. 2020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원래 데이터를 현대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처리를 다시 했어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거긴 노이즈도 많고 잡음도 많고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주변이 얼룩덜룩하고 이러잖아요. 디지털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노이즈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예전 게 되게 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룩덜룩하고 정감이 있는데 이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낸 걸 보면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떠있고 작고 하찮고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야말로 페일 블루도 창백한 푸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